7장을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이론을 다뤘고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사이의 갭을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에 대한 이론을 배웠고, 이제 그거를 실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후반부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는 보통 부르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같이 끼워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전통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일단 로스 펑션에 어떤 새로운 항을 넣어서 전체적인 웨이트의 사이즈를 적게 유지해주는 방법이 좋다.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뭐 휴리스틱 또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이론적인 아주 스트롱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랬었죠. MAP라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에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이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뭐 나온 그런 많은 혁신적인 알고리즘들이 이 MAP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대표적인 게 그 블랙홀을 이미징한 것들도 결국은 MAP 기반의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리즘 자체로 개선하는 방법이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이 방법은 드랍아웃을 여러 번 랜덤하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개의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에 참여시키는 꼴이고, 그거의 앙상블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앙상블들의 기하적인 평균을 아웃풋으로 내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강조했고 오늘 또 마무리할 방법이 학습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앞에 2가지는 옵셔널 하지만 이거는 맨더터리 하다 그랬죠. 이걸 안 하면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들었으니까 항상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쓴다 그러면 완전 초보자 취급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죠. 데이터를 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4번째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30%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빼버려서 남겨놓고 나머지 70%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차수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니어 모델 치면은 뭐 1차 모델부터 D차 모델까지 D개의 모델을 가지고 그거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가를 찾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걸 트레이닝 에러로만 하면은 항상 제일 최고차 모델만 선택이 된다 그랬죠. 바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에러를 쓰면 안 되니까 트레이닝 에러의 일부를 빼서 트레이닝 에러가 아닌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그렇게 30% 빼놓은 데이터, 이 30%라는 건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그 30%의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밸리데이션을 데이터를 안 남겨놓고 쓰는 사람들은 완전 초짜배기, 머신러닝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 뭐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생기본이고 기본을 지켜야 된다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한 순간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이렇게 제일 좋은 모델을 고르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순간에 여러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러 모델에 대한 인덱스를 뒤집어 갖고 시간촉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SGD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세타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모델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이터레이션별로 SGD 이터레이션별로 모델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D번 이터레이션을 하면 D개의 모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축상에서 아까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는 한 순간에 여러 개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뒤집어서 여러 개 있는 모델을 시간축으로 돌려버리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한 모델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각 시간별 모델들을 D개의 모델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인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이따가 조금 간단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실제 코드를 돌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개에 있는 모델을 꼭 실제로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모델인데 다른 타임 또는 다른 이터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모델, 그러니까 다른 파라메타 셋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은 자, 트레이닝 에러만 보면 이게 타임 또는 이터레이션이죠. 트레이닝 에러만 보면 트레이닝 에러는 항상 단조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GD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단조 감소를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랬죠.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하면 더 트레이닝 에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보짓이라는 얘기죠. 머신러닝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역설적으로 최적화 이론에서는 저 에러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 가지 하면 짚고 넘어갈 얘기가 머신러닝은 옵티마이제이션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어공학을 하거나 뭐 이런 쪽 배경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강연하는 거 보면 머신러닝은 별거 아니야. 그냥 최적화 이론의 한 응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적화했다가는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 때문입니다. 트레이닝 에러를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타임별로 뭐 이렇게 D개 타임별로 이렇게 한번 쪼갰다고 치면은 각 타임별로 다른 모델이 생기는 건데 결국 이 중에서 요놈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모델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의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의하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이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따가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돌려볼 텐데 이렇게 이거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이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고 살짝 이렇게 좀 올라가는 요 점이 밸리데이션
된다라는 얘기죠. 요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로스고 밸리데이션 로스고.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모델을 선택하는 거를 재해석을 하면 언제 스탑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모델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이터레이션에서 스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트레이닝 에러는 여기죠. 꽤 높은 트레이닝 에러지만 그걸 감수하고 여기서 스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면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약장사 광고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런 현상이 있고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필수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의외로 이 사실을 실전에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단순한 실수로 해서 논문이 리젝트 되는 경우도 심지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폴드라는 놈은 지난번 배운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건데요. 뭐냐면 전체 데이터셋을 배치 데이터를 K개로 K등분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밸리데이션 쓰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그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쓰고 하면 총 K개의 컨비네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K번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은 딱 한 번만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요 경우는 K번 계산이 되니까 그 K번 계산된 거를 평균을 취하면 훨씬 더 릴라이블한 그런 밸리데이션 방법을 그러니까 로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사실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쓰는 이유는 계산량이 K배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사실 K번 다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도 많고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리고 성능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될 때는 이걸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수식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폴드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더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M이라고 할 때 K를 M으로 둘 수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각 파티션에 딱 데이터 샘플 하나씩만 있는. 그러니까 전체 배치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는데 10만 개의 파티션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빼고 99,999개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또 두 번째 거 빼고 나머지 99,999개 트레이닝하고 그러면 이게 10만 번을 뭐 더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10만 번 나온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를 평균을 내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는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즉 데이터의 모수가 배치 사이즈가 정말로 적을 때 한 뭐 몇백, 몇천 개뿐이 안 될 때는 사실 밸리데이션 데이터 20, 30% 남기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쓰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에선 뭐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버를 좀 연결을 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네요. 자, 셋업하는 동안 뭐 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도 좋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K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모델은 하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르게 하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블락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할 때는 나머지로 학습시키고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타임축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 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첫 번째 블락에 대해서 첫 번째 블락 밸리데이션에서 최소가 되는 데서 스탑을 하고 두 번째 또 블락에 대해서 또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해서 계속 학습하다가 두 번째 블락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제일 작아지는 데서 또 스탑하고 그래서 K번 다른 스탑을 한다는 형태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경우는 사실 평균을 내는 건데 선택을 한다기보다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동일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계속하고 각 블락별로 그러니까 동일한 모델들이죠. 근데 이제 스타핑하는 순간만 다 다른 거죠. 그럼 거기에 나온 K개의 로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이제 그 밸리데이션 로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 질문이 답이 됐나요? 무슨 이유인지 이게 네트워크가 연결을 안 시켜주네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은 포기하고 로컬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파이토치로 서버로 돌리려고 했는데 로컬에서 텐서플로우 옛날 버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리스트 데이터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네. 엠리스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이제 그 2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것 같다. 자,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존에 돌렸던 결과인데 아까 이제 칠판에 그린 것처럼 이 파란색이 트레이닝 로스에 해당되겠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에 해당되고 수평축이 시간이죠. 에폭, 100에폭을 돌린 거고 로스 펑션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트레이닝 로스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뭐 거의 플랫 아웃 되긴 하지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 에러는 재미난 현상은 밸리데이션은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계속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줄다가 적당한 데서 약간의 그런 리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적당한 데서 최소가 됐다가 거의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 다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을 할 때
105폭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105폭을 에버 105폭을 다 한다라 그러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스탑을 해야 되냐면 한 요 정도, 한 12, 13 정도의 폭에서 스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밸리데이션이 거기서 최소가 되니까. 네, 뭐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밸리데이션은 테스트 에러를 대신하는 그런 약간의 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테스트 에러를 시뮬레이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에러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만든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를 뜯어내갖고 그걸 테스트 에러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게 밸리데이션 에러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잘 안 되네. 이제 돌아가네요. 그래서 보면 CPU에서 돌아와서 조금 느린데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보면 경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0.41, 0.4 하다 줄고 있고 초반에는 밸리데이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0.07 하다가 한 이쯤 돼서 한 27의 폭쯤 돼서 다시 이제 살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사실 같은데 이게 굉장히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트레이닝 로스는 제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친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가버리면. 제로가 된 이유는 사실 엠니스트란 데이터가 워낙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만 학습을 하면 이제 과적합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났고 그거를 그려보면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필수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또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은 여러분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밸리데이션을 보고 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뭐 약간 이제 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간단한 이런 문제들은 눈으로 보면서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들 뭐 이미지넷이나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걸 일일이 모니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닝을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돌릴 때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트릭이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 포인트를 이제 코드로 찾아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저기 약간 노이즈가 있으니까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뭐 그런 순간을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이전 서너 개 폭을 무빙 에버리지로 계속 평균을 취하다가 그 무빙 에버리지가
떨어지면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자동적으로 코드를 스탑시키는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 코드에. 이거는 방금 데모를 했던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스탑을 시킨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도 오버피팅이 발생할 때 결국은 해결책이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전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그 레이블링 작업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드는 그런 스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학생이어서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이 세컨 초이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큰 태스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가 커서 한 1000만 장의 이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10만 장뿐이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다.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100배로 뻥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뻥튀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사실은 파이토치에 관련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관련된 기능들이 한 수십 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명되는 이런 기능들을 그냥 코드 라이브러리 펑션 하나 불러다가 바로바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ffine distortion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동시에 시프트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가미하는 거. 그 다음에 일라스틱은 에파인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각형이었던 거를 예를 들면 마름모나 이런 형태로 찌그러뜨리는 그런 형태, 또는 좌우 반전, 또는 위치를 랜덤한 양으로 위아래 좌우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방법론이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그런 퍼스널 페이보릿은 뭐냐면 랜덤 워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둑판처럼 쫙 그리드를 그려놓고 각 그리드 포인트를 각각을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시프팅을 시키면서 화면 전체가 찌그러지게 하는. 그래서 그리드가 20 바이 20이면 자유도가 400개나 되죠. 그 400개에다 랜덤하게 하면 사실은 몇십만 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데이터를 확보 안 하고 뭔가를 뻥튀기 하려면 어쨌든 퀄리티는 약간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쉐이크넷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믹스업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내분점 구하듯이 첫 번째 이미지에 람다, 두 번째 이미지에 엄마레스 람다. 람다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0.5로 해도 되고, 두 개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사과하고 예를 들면 딸기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물체를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섞는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직관적인 어떻게 보면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실 라벨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라벨이 다 원핫이었죠. 그러니까 사과랑 딸기가 각각 1의 위치가 달랐는데 각각 0.5씩 믹스한다 그러면 사과 위치에 0.5 들어가고 딸기 위치에 0.5 들어가요. 그래서 원핫이 아니에요. 오히려 투핫 벡터가 이제 그 타겟이 되는, 레이블이 되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 같은데 의외로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컷 믹스라는 방법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또 큰 기존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잘라서 또 다른 이미지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믹스를 하는데 아까는 그냥 산술적으로 믹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패치 단위로 이렇게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교체 안 하는 이제 비율로 이렇게 믹스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전체 이미지의 4분의 1을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치겠다 그러면 라벨을 뭐 그런 식으로 또 믹스를 하면 되겠죠. 그와 같은 방법론이 이게 아마 한국 회사에서 처음 제안한 것 같은데 네이버라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이러한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예시를 들었지만 데이터 확보가 역설적이지만 전체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얼마큼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몸소 체험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데이터셋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 그런 프로젝트 수행자들한테는 가산점을 더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다 끝났고 4가지 종류를 다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까지. 약간 다른 얘기인데 피처 셀렉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냐면 이런 금융 데이터 또는 금융 뭐 관련 빅데이터 이런 분석에 많이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삼성 카드사하고 뭐를 분석을 했냐면 고객의 어떤 정보,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뭐 이 사람의 나이, 성별, 주소, 기타 등등 한 수백 가지의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와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의 뭐 3개월간의 거래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상위 1% 고객이 될 가능성이 얼마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겪다 보면 알겠지만 fully connected layer, 리니어 네트워크가 잘 안 쓰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금융이나 빅데이터 쪽에선 대부분 fully connected입니다. 왜냐하면 CNN이 의미가 없는 게 CNN은 localized processing이라고 처음부터 못을 받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융 관련된 빅데이터는 주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메타데이터의 순서는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거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아니면 어떤 기하적으로 아니면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당연히 풀리 커넥티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풀리 커넥티드가 단점이 이 디멘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몇 번 더 이제 우리가 버트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풋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쳐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피처 셀렉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그 카드 사용 예측을 할 때 그 카드 사용 예측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다면은 그런 건 쳐내야 된다는 얘기죠.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발 사이즈 이런 메타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쳐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쳐내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유행했던 분야인데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그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의 핵심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작업이 필요한 그런 다 사람 손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한 5, 6년 전에 빅데이터란 말이 한참 유행할 때는 이제 약간 그쪽 분야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자주 섞인 말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빛 좋은 개살구다.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완전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 큰 데이터를 다루는 데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은 한두 달뿐이 안 걸리고 이 피처를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렌징한다 그러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들, 노이지한 데이터들, 뭐 라벨이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들 솎아내는 게 다 수작업입니다. 그거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걸 어느 정도 좀 자동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고 이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 피처 셀렉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인풋에 인풋이 하나의 벡터인데 그 벡터의 각각의 엘리멘트를 뭘 쓸 거냐. 약 200개의 뭐 가능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200개를 다 쓰지 말고 200디멘전 벡터를 쓰지 말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10개만 중요한 것만 골라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개를 어떻게 고를 건가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사실은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입니다. 처음엔 공집합으로 시작해서 뭐 랜덤하게 2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뭐 모델을 돌려보고 아까 설명했던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으로 밸리데이션 에러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셋을 고엘리멘트 고정시키고 두 번째로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거 추가해 갖고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했는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예를 들면 이게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피처는 버려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10개를 확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방법론들,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옵티멀하게 보려면은 이만큼을 봐야 되죠. 컨비네이션을 200 choose 10 그래서 조합을 저만큼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디하게 그냥 처음 오케이 한 거는 그냥 각 단위별로 오케이 하고 계속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사실은 다음 단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산량은 각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뭐 n개 스텝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hoose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퍼뮤테이션처럼 돼야 되는데 처음에 n개, 그 다음에 n-1개, 그 다음에 n-2개 그래서 퍼뮤테이션의 컴플렉스인데 어쨌든 그 퍼뮤테이션의 최대치가 n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이 처음 스텝에서 n번, 두 번째 스텝에서 n-1번인데 그냥 그걸 n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이제 n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사실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직한 방법은 이제 요거는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쓰는 건데요. 뭐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보 이론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결과만 가져다가 우리가 배웠던 그 KL 디스턴스 우리가 배웠었나요? KL 디스턴스 혹시? 안 배웠나요? 안 배웠구나. 네. 자, 그러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요 KL 디스턴스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거는 결국 KL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건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게 인풋의 하나의 피처고 i번째 피처고 아까 200개의 뭐 메타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y는 이제 최종적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바이너리인 경우 이 사람이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할 땐 y가 1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계산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식이 중요한 건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각각의 마지널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재미난 사실은 x하고 y가 사실은 독립인 경우는 그게 최악인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인풋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 피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최악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아주 재미난 현상은 독립일 때는 이 분자분모가 같아지죠.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1이고 로그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독립일 땐 제로고 서로 코릴레이션이 많으면 점점점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사실은 또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설명하려면 한 2-3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직관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메저다, 척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또는 뭐 정보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들 순서대로 먼저 뽑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좋은 피처 셀렉션 방법은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i하고 y하고의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꼭 계산하는 과정이 좀 해서 임피리칼한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서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방법이지만 계산량이 간단한 문제인 경우는 이게 가능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데이터다. 뭐 예를 들면 xi가 막 수백만 개고 뭐 y도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다 그러면 거의 쓸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크기에 대한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작은 사이즈부터 계속 키워나갔을 때 이제 전체 트레이닝 에러가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컨버전스가 일어난 다음에 거의. 그러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아도 트레이닝 에러가 높고 이유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리고 적당히 크면 빨리 컨버지 하니까 줄어드는데 너무 크면 갑자기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지나치게 키우면 안 된다. 이걸 왜 보여주냐면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보통 뭐 10의 5승부터 한 10의 2승 사이에서 적당히 결정을 하는데 문제마다 또 다릅니다. 근데 나는 학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뭐 0.5, 0.9 막 이렇게 놓고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커버리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 가능합니다. 이게 로스 펑션인데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SGD 알고리즘을 쓰면 우리가 이니셜 포지션을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여서 원하는 옵티멀 포인트를 갈 수가 있는데, 러닝 포인트가 너무 크면 뭐 한 스텝에 이만큼 옮겨가는 거죠. 이만큼 갔다가 다시 또 이만큼 갔다가. 그래서 이게 오버슈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점차적으로 가질 못하고 자꾸 오버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점프를 하는 이유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이 원하는 골짜기에 있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옆에 조그만 다른 골짜기가 있다면 다른 골짜기에 가서 논다는 얘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점프가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척도를 우리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든가 해서 잘 학습을 시켜놨을 때 우리가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accuracy라는 방법을 흔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답을 얼마큼 몇 퍼센트로 정확하게 맞췄느냐 라는 건데, 그 accuracy만이 유일한 척도가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다양한 척도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곳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또는 디텍션 이런 분야에서는 MAP라는 이제 프리시전하고 비슷한 그런 메저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래 돌아가서 프리시전이라는 또 용어는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배워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은 알아두고 가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AI 딥러닝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런 테크닉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제 어떤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모델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척도들이 쓰이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트레이닝 로스만 보여준다고 해서 또는 밸리데이션 로스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성능의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집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데이터 샘플이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이놈이 원래 데이터 라벨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가 0인 경우, 그 두 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학습을 시킨, 당연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썼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시킨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테스트를 하면 거기서 결과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모델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때도 있고 1로 맞출 때도 있고 1이라는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인 놈에 대해서
제대로 맞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맞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로일 때는 제대로 맞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맞히는 경우가 있겠죠. 에러죠. 크로스 다이어고널은 에러입니다. 다이어고널은 제대로 맞힌 거죠. 자, 제대로 맞힌 거는 앞에 t가 붙습니다. true라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자, 이건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고, 제대로 못 맞힌 것들은 제대로 못 맞췄다 해서 false라고 앞에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false negative,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잘못 맞췄다. false positive, positive로 잘못 맞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 여기 뭐 잔뜩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머신러닝의 탄생 배경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통계학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용어들은 대부분 통계학에서 온 용어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능 척도들은 대부분 이 통계학 용어들을 쓰고 있다. 현재도. 그래서 약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라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 잘 익혀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일 때 제대로 맞추는 확률 모델이 그거를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항목을 더해서 그거분의 요거 요 첫 번째 행을 더한 다음에 상단의 엘리멘트를 분자해 놓은 그 비율을 리콜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콜이고 그걸 또 트루 파지티브의 비율이라고 해서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 그래서 TPR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고, 자, 반대로 트루 네거티브의 비율은 TNR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거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익숙해하는 그 액큐러시는 뭐냐면 1도 1로 맞추고 0도 0으로 맞추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비율입니다. 요것만의 비율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경우는 요 대각선을 분자해 놓고 전체 4개 항을 분모해 두는 그런 확률이 액큐러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TPR, TNR하고 액큐러시하고도 아주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 정의로 이렇게 앞뒤로 맞춰 보면 저런 식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라고요. 자, 네, 더 중요한 사실은 뭐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방금 정의를 내렸던 TPR, 요게 리콜에 해당되는 거죠. TPR과 그 다음에 TNR의 그 보수라 그래야 되네. 1-TNR. 이거는 이제 그 보수니까 TN의 반대가 FP였죠. 요놈의 반대가 요놈이니까 FPR이 됩니다. False Positive Rate. 또는 뭐 이거를 그게 보수니까 그냥 TNR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TPR과 TNR은 이런 사실 TPR과 TNR만 보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좌우 반전이 돼야 되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데이터가 스칼라 값을 갖는다고 치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0인 놈,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인 놈이 커브가 저렇게 분포가 저렇게 겹쳐 있을 때 스레숄드라는 놈이 있죠. 스레숄드를 여기서 스레숄드보다 작으면 모델의 아웃풋은 제로, 스레숄드보다 크면 모델의 아웃풋은 1이다라고 아예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전제 가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스레숄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시켜 보면 이런 커브가 나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가 위로
이렇게 볼록해지는 정도는 저 두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으면 위로 볼록해지고, 분리가 안 돼 있고 점점 겹치면 이쪽으로 달라붙다가,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죠. 왜 최악의 경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조차도 0인 데이터하고 1인 데이터가 완전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머신러닝, 뭐 딥러닝을 쓰던 머신러닝은 상관없습니다. 머신러닝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리가 불가능한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요 바로 직선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뭐 확률 통계학에서 다 배우는 내용인데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인 이런 커브들을 이제 ROC라고 부르고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래서 저런 용어가 나온 거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 레이더 디텍션 관련된 이론에서 저런 용어가 처음 나와서 ROC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고 봤을 때, 학습이 끝났다고 봅시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 최종 아웃풋은 시그모이드로 나온다고 그랬죠. 확률이 0에서 1 사이로. 근데 우리가 어쨌든 모델의 아웃풋이 0이다 1이다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초이스는 뭐냐면 어떤 놈을 1을 줄 건가, 어떤 놈을 0을 줄 건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얘기죠.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스레숄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레숄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델 학습이 끝나더라도. 그래서 이 스레숄드의 이게 굿뉴스 같지만 배드뉴스죠. 왜냐하면 스레숄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스레숄드를 0.5로 정하고 어떤 사람은 0.9로 정하고 뭐 마음대로 하면은 성능 비교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각각 요 파란색 커브의 각각의 점이 하나의 스레숄드에 해당됩니다. 스레숄드가 거꾸로 가는데 보통 작은 놈이 여기 우상단에 해당되고 큰 놈이 이제 좌하단에 해당됩니다. 여기 조는 학생은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스레숄드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예를 들면 무슨 챌린지 같은 데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동일한 AI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0.3 스레숄드를 쓰고 이 사람은 0.5 스레숄드 쓰면 사실은 이게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여기를 쓰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여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커브 전체를 비교해야 된다. 사실 커브 전체를 알면 제일 좋은데 커브를 다 안다는 얘기는 어떤 펑션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한 팩트고,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커브 밑에 있는 면적, 이걸 적분한 거죠. 그냥 그 밑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커브가 위로 쏠리면 쏠릴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이 성능이 좋고 뭐라 할까요? 분별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AI 모델에서 이 나오는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저렇게 디스트리뷰션이 거리가 떨어지면 분별력이 좋아지면서 커브가 점점 위로 치우쳐지고, 하여튼 최선의 경우는 이런 기역자 뒤집은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면적이 최선의 경우는 1이 되고
그렇죠? 이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이 까만 선이라고 그랬죠. 저 삼각형 밑에 면적은 0.5죠. 그래서 0.5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도 확률 통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머신러닝의 성능을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에리아 언더 커브라고 ROC 커브의 밑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성능을, 그러니까 스레숄드에 상관없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0.에서 1 사이는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뭐 이런 거 있고, 리프트라는 놈은 프리시전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프리시전을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확률로 다시 나눠준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아까 나왔던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뮤추얼 인포메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리프트라는 놈은 저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얼마큼 되는가, 코릴레이션을 측정하는 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는 얘기인데, 프리시전하고 리콜 사이도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프리시전, 리콜.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스레숄드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제 파란색 컵을 예를 들면 스레숄드 작을 때 계속 0부터 뭐 1까지 계속 키우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재미난 사실은 프리시전은 최소값이 0.5고 최대값은 확률이니까 당연히 1이고, 리콜은 0에서 1 사이 다 풀레인지를 다 갖는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TPR, TNR의 관계는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확률 통계학의 뭐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실제로 딥러닝 모델들 성능을 측정을 할 때 이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이 실제로 응용돼서 많이 쓰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측정할 때는 MAP라는 방법을 쓰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프리시전 커브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게 MAP라는 것이 mean average precision인데, 프리시전이 그런 거고, 에버리지는 또 이 스레숄드에 따라서 이걸 가중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mean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별로 또 평균을 취하는,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한 뭔가 매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프리시전 0.5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원래 프리시전 개념에서 더 확장이 돼서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0.5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에서 1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주 쓰이는데, 둘 다 좋은 매저란 얘기죠. 프리시전이 좋아져도 좋고 리콜이 좋아져도 좋은데, 둘 다 좋은 매저인데, 그러니까 둘 다 커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커브에서 봤지만 둘 다 반비례 관계 있죠. 한 놈이 커지면 다른 놈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면 프리시전을 키우는 게 좋을지 리콜을 키우는 게 좋을지,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매저를 동시에 고려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F1 매저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입니다. 계산해보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죠. 그리고 이제 리콜에다가 웨이트를 더 주는 거, 2분의 1씩 웨이트를 주는 게 아니고 베타만큼 웨이트를 더 주는, 베타 제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주는 방법을 F 베타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AUC처럼 전체 면적을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왜냐하면 저 커브를 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또 계산이 필요하니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무슨 챌린지 같은 데서 보면 프리시전 리콜 둘 다 고려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F1 매저
또는 심지어는 F 베타 메저를 뭐 계산해서 제출해라. 뭐 이런 챌린지들이 뭐 캐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실전에 관련된 팁인데요. 트레이닝 에러가 많을 때 하고 테스트 에러가 많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트레이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닝 에러가 컨버지가 안 되고 자꾸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언더피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 에러, 인퍼런스 데이터 또는 밸리데이션까지 포함됩니다. 밸리데이션 에러가 안 줄어들고 계속 높은 데 있다. 그거는 결국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 관한 팁인데 트레이닝이 높을 때 뭐 당연히 언더피팅이니까 모델 사이즈를 높이면 좋은데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더 단순한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제일 단순한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쓴 코드가 버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체크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에 뭐 노이즈가 섞여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라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얘기했지만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이놈이 점퍼 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오버피팅 상황입니다. 테스트 에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인퍼런스는 보통 한 샘플씩만 하는데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샘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 수천 개, 한 수만 개 정도 샘플을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에러들을 평균을 낸 거를 테스트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에러가 높게 나온다. 그거는 뭐 definitely overfitt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아까 나왔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4가지 전형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3가지 하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배치놈까지 들어가 있네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드랍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당연히 써야 되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당연히 쓴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왜? 안 쓰면 바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데이터를 모아라는 얘기죠. 돈 들고 시간 들고 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7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7장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핵심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복습 반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퀀스 모델로 해서 RN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공지한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AI 페어니스 관련된 세미나가 11시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ETL에 올려놓을 테니까 출석 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하니까 132동 103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